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행보세를 이어가면서 19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우려, 또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 아래에서 하락 마감한 정도 외국인들이 환책을 노린 주식 매도의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이었습니다. 수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열려 있고요. 또한 홈페이지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현 차장의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대박플러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입니다. 자세한 시장 키워드 받아볼게요. 예, 오늘 시장 키워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위기는 아니더라도 위험은 대비하자. 예,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이제 상당히 좀 낙관적인 태도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외국인들의 시각이 다소간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유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나 태국 이쪽에서의 그 외국인들의 패턴은 지금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대만이나 중국,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가 좀 유입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 외국인들의 유입이 이제 추세적이느냐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조정 수준이냐는 향후에 어떤 모멘텀을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한국 시장 아무래도 이제 경상수지가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는 훨씬 나은 흑자 상황이고 또 통화라든지 경제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중국과 유럽의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 점도 상당히 한국에는 유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에 기대고 있는 어떤 비율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유럽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지표인데요. 잘 보시면요. 최근에 그 지표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 대비해서는 아직도 고점을 갱신하지도 못했고 특히 금융위기 이전의 수치도 아직 갱신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하고는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요.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의 주택가격 지수의 위치고요. 금융위기 전에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고점이 여기인데요. 보시면은 아직도 주택지표 자체가 그 당시 고점 근처도 지금 못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저점을 지금 현재 붕괴한 상태로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로존의 특히 스페인을 비롯해서 상당량의 국가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경기 침체에 놓여 있는 상황은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고 주택 가격이 그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부의 효과,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가 아무래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실업률이
당연히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폴 크루그만이라든지 이런 경제학자들은 인플레 유도 정책을 펴야지 왜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동안 긴축하고 있죠. 재정 수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독일 같은 국가는 철저하게 반대죠. 재정 부양 정책을 하는 것을 재정 그 적자를 GDP의 몇 % 이내로 묶어서 재정 부양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주택 지표가 계속 꺾이는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로존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살아나야만 유로존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 현재 잘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는 국가, 뭐 독일을 비롯해서 제조력 경쟁력이 강한 국가들은 지표가 잘 나오고 있지만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스페인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제 복병으로 증시에 악재로 등장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로존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해서 산업 지표만 저희가 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신용대출도 마이너스 20%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표 자체가. 신용대출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뭐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고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는 그 거품이 터져가지고 계속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저금리 상황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죠. 부채를 갚느라고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부채를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경기는 계속 그렇다면 기업의 이익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 과거에 대공황에서 겪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 재정수지 문제를 독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계속 반대해 왔죠. 이번에 이제 메르켈이 독일 총선에서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또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이 또 9월 증시에서 어떤 그 악재로 작용할지 좀 궁금하고요. 어쨌든 9월이 지금 매크로 이벤트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일단 QE 축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김중수 총재가 뭐 9월 달에 QE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했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QE 축소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겨서 9월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9월에 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미국의 공공부채 상향 협상, 뭐 그동안에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큰일이 날 것처럼 했지만 그냥 잘 넘어간 그런 이슈인데 이번에 과연 미국 증시 조정에 어떤 문제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일본의 소비세 인상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990년에 버블이 터져서요. 예, 지금까지도 사실 그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7년도 그러니까 이때 버블이 터지고 나서도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버블 자체가 워낙에 어마어마한 버블이었습니다. 1,500조 엔의 버블이 터진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GDP의 3배 버블이 터졌죠. 그러니까 버블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증시에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이때 터졌던 버블이 어마어마했고 이 버블이 터져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와중에서 일본 정부는 이걸 재정 부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거기서 계속 뭐 그 토목 공사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건데요. 97년도에 요때입니다. 이제 너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는 하시모토 총리 그 시절에 소비세를 이때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15조엔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97년도에 전후 최악의 경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폭락을 하게 되고요. 15조엔을 줄이겠다라고 했던 하시모토 총리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99년도에 38조엔으로 재정 부양을 늘려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 과거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 약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경기를 지금 부양을 시켰죠. 근데 재정 수지 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비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97년도에 지금 트라우마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만약에 소비세 인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증시의 반응은 어떨 것이고 또 된다고 했을 때 증시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 어쨌든 시장의 그 플러스 요인은 절대로 아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시리아 사태도 지금 뭐 지지부진하죠. 뭐 미국이 공습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오늘 뭐 전쟁 관련주들이 또 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증시의 뭐 호재로 볼 수는 없겠죠. 유가의 상승이라는 것은 과거에 달러화가 약세로 갔을 때 유가가 상승하는 것과 이렇게 뭐 공급 측면에서 충격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이벤트들이 9월 달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외국인들이 추가로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이벤트냐라고 저희가 냉정하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증시의 반등을 일단은 현금 비중을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9월에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지켜보자. 여기서 바로 2천까지 간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익이 없었을 뿐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급락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금 비중을 높여놓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악재가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악재의 선반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기대가 과잉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은 한국만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이 조정이 되는 사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들다. 일단은 위기 상황으로 가진 않더라도 위험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업종으로 본다면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IT 자동차가 역시 그 탑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조선과 해운 업종 최근에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은 또 기자재 업종, 뭐 두산엔진을 비롯해서 최근에 삼양엠텍 이런 종목군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화학 업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을 주가 조정 시에 저가 염가에 담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조선과 화학업종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박준현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드디어 수익률이 10% 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현대상사인데요. 종가가 오늘 25,750원 연을 상승하면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좀 수익을 챙겨볼까요? 예, 일단은 23,000원 요 근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뭐 지금 뭐 최근에 사실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뭐 부분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주가의 상승이라는 게 뭐 전문가들의 실력에 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떤 시장 상황도 좋았고 또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꾸준히 순매수를 좀 들어와 줬고요. 일단 27,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 목표가로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일단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매크로 이벤트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은 걸 일단 토해낸다는 것은 제가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난 거를 토해냈을 때 그 감정적인 충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도해서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 정도는 뭐 27,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을 무슨 선물 매매하듯이 특정 가격에 사서 특정 가격에 팔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분할로 매수하시고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이 습관적으로 들어 계시다면은 훨씬 더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역시나 침착하게 좀 수익을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AS 해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안정되고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안내합니다. 심리 투자의 달인 박준현의 투자의 재구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대박 플러스 시즌2 박준현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기대가 많은데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자와 네. 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이야기가 신경과학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좀 다소간 오해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은 몸을 제어하는, 몸의 균형이라든지 하나하나의 신경을 제어하는데 두뇌의 대부분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너 애가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사실이죠. 그거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감정적으로 편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어떤 뭐 슬픔이라든지 어떤 화가 난다든지 이런 감정들이 주식 수익률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시간에 이어서 인간이 어떤 그 인식에 있어서 혹은 감정에 있어서 편향을 갖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거쳐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그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간에게 가장 또 중요한 감정적인 편향은 두려움과 패닉이겠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에는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감정이었겠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공포의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고 일단은 몸을 피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맹수를 만났다 했을 때는 잡아먹히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이런 극단적인 공포의 감정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됐던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투자와 연결이 됐을 때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극심한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시안적인 사고, 판단력의 저하, 당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이제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무슨 악재가 있어서 안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를 것 같은데 하는데 시장이 이제 꼬물꼬물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의 그 선물 차트를 연구하신 분 얘기를 며칠 전에 한번 나눠봤는데요. 갭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떨어지는 걸 뺀다면 10년 동안에 장중에는 올라갔던 게 거의 60%에서 70%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에서 고수는 매수로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10년 동안의 선물 차트를 연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이 어느 정도의 그 진실을 담고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을 아무래도 그거를 빼려고 하려는 그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누구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거품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패닉이 일어나고 훨씬 더 감정의 과잉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패닉이 났을 때가 아무래도 염가의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피로 낭자할 때 투자를 하라.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표현도 멋있죠. 시장이 피로 낭자할 때 투자를 하는데 그게 당신의 피일지라도 네가 지금 시장의 폭락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2008년도에 주식
주가 지수가 뭐 900이 잠깐 깨졌던 순간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주식 담은 분 사실 별로 없죠. 이게 알면서도 사실 실천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떤 감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와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으나 실천이 되기 힘들 것이고 그 순간에는 인간의 그 시계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의 시계로 이제 좁혀지게 되는 거죠. 당장 이게 내일도 하한가 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우려와 걱정, 그리고 패닉이 이제 감정 사로잡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다 비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감정적인 편향만 있으면은 또 뭐 다른 문제인데요. 인간에게는 무엇을 인식하고 지각하는데도 편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투자의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적이 되는데요.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파레이돌리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모호하고 연관성이 없는 현상이나 자극에서 일정한 패턴을 추출해서 연관된 의미라고 생각하는 심리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데 여기서 패턴을 찾아내서 이게 사실 이거와 이거는 A와 B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심리 현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동석 아나운서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네. 뭐 같습니까, 저게? 왼쪽에는 저는 토끼 같은데요. 토끼요? 네. 네. 오른쪽 그림은요? 오른쪽을 보고 있는 아그레빠상이 보이는데요. 오른쪽 그림은요? 네. 아그리빠상. 네, 오른쪽을 보고 있는. 그렇습니까? 독특하십니다. 네. 잘못 본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네.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우연히 나타난 패턴인데 예수상처럼 보통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저게 이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때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가는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눈이 있고요. 예,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치 뭐 사람 얼굴 혹은 이제 원숭이 얼굴처럼도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다 잘 보시면 우연적으로 나타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혹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얼굴을 떠올린다든지 여기서 사람 얼굴 혹은 뭐 아그리빠상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지상의 네. 특성이 아닌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무작위한 패턴 속에서도 자꾸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방대한 금융 데이터에서 이제 가격 예측을 위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실제로 이제 쓰이고는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보면요. 192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은 치마 길이 치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치마 길이 치수. 그래서 치마가 여성분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면 주가가 강세고 긴 치마를 입고 다니면은 주가가 약세일 것이다. 이게 20년대에 실질적으로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 97년까지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볼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어느 팀이 이기면은 어느 지역의 팀이 이기면은 슈퍼볼에 그해 증시가 오르고 다음 해에 또 어느 지역의 팀이 이기면은 증시가 빠진다. 이것이 무려 지금 30년 동안이나 거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증권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점을 통해서 무슨 종목이 올라간다 이런 거 이제 뭐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는 맞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벌어지는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와, 점이 참 대단하네. 주가까지도 맞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엄밀히 생각한다면은 그건 우연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전을 만약에 우리가 던졌을 때 연속으로
한 면이 계속 나올 확률이 실제로 던져보면 33번까지도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아침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층수에 사는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났다고 치면요. 한 번 만났을 때는 우연인데요. 일주일에 5번을 만났다 그러면 인연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대가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우연인데 그것이 필연인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부분이 이제 차트죠.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에서 보면은 항상 많이 나오죠. 이중 패턴, 이중 바닥, 이중 천정, 헤드 앤 숄더부터 해서 다이아몬드 굉장히 많은 패턴에 관한 지식들이 지금 쌓여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패턴으로 투자하라 이런 책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캔들 모양부터 해서 하여튼 기술적 분석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죠.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시면은 기술적 분석의 대부분은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 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우냐? 일단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는 인식하기가 쉽고요. 이게 이런 패턴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만만합니까? 쉽지 않죠. 그 이중바닥이라고 샀는데 거기서 폭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특히나 헤드 앤 숄더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헤드 앤 숄더 이후에 더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리라는 사람과 스와미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도에 그 발표했던 논문을 찾아보니까는 거래량이 많이 분출했을 때는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라는 의미 있는 연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거래량을 같이 봤을 때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 방향의 모멘텀이 생기는 경우가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어쨌든 기술적 분석 저희가 전혀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과연 이게 그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 진리인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2000년도의 연구에서는 거래량과 주가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로왕 마마이스키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연구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중 천정, 이중 바닥, 헤드 앤 숄더라는 하는 패턴들이 과거 한 몇십 년 동안의 차트에서 많이 발견되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익은 별로 없고 거래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투자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기법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죠.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디가 지지 라인이고 어디가 저항 라인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고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정도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제 혼란스럽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3파와 하락 2파로 이렇게 구성된다는 건 아시는데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파동이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락 파동도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디까지 연장될지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여기가 몇 파동인가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실용도가 떨어진 방법에 대해서 너무 좀 집중하고 계신 거다.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과연 맞는 건지를 좀 다소간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지와 지각에서 항상 평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버튼 멜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히 조사하면 차트 분석은 연금술과 같은 기둥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또 들어둘 만한 말이죠.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물론 화학의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거의 엉터리 아니었습니까? 차트 분석도 거의 그 버튼 멜킬, 랜덤 워크를 주장했던 이분은 좀 다소간 믿기 힘들다. 기술적 분석은 결국은 어느 정도 참고 연유로 삼으셔야지 이것을 절대적인 어떤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혹은 또 여기에 뭔가 미스테리한 법칙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동 편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ADHD,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주의력이 결핍된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투자자들이 사실 ADHD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단기 매매 치중들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인터넷 발달에 의해서 이제 다들 HTS로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니까, 초단타도 굉장히 성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능력은 거의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강강수 아나운서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 축구 좋아합니다. 네. 축구에서 골 들어가는 장면이 가장 좋은 네. 보기 좋은 장면이긴 한데, 페널티킥이 찰 때도 어떻습니까? 재밌으신가요? 긴장감이 있죠. 긴장감이 네. 있죠. 유명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311개의 페널티킥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요, 골키퍼가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4%. 그리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확률이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앙에 그냥 서 있었으면은 중앙으로 찼던 볼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6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은 골키퍼들한테 그 조사를 하고 나서 물었답니다. 왜 가만히 있었으면 잡을 수 있는 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좌우로 움직였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디든 움직이는 게 골키퍼로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통계인데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강력한 투자의 어떤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손실 봤을 때, 제 친구들도 이제 투자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는데, 나 어제 손실 많이 봤는데 좋은 거 없을까? 내가 좀 만회 좀 해야 되는데. 막 가슴속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고 이걸 만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확률보다는 이제 잃을 확률이 더 높죠, 사실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결국은 뭐냐면 투자자들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종목을 갈아타면 탈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꼭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요. 특히 또 세금도 물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특세 0.3%는 무조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갈아타면 갈아탈수록 수수료와 농특세 0.3%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입 전에 이미 고민을 하셨어야지. 진입을 대충 한 다음에 손실 보면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그러면 이제 수익도 계속 손실 보고 있고 거래 비용도 늘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폴 사무엘슨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지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소로스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엘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흥분을 원한다면은 경마장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남자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수행하러 가셨던 그분도 파스칼 이야기하고 좀 똑같죠?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었으면 별일이 없었겠죠. 곰돌이푸라는 만화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분들은 투자에 있어서는 카우치 포테이토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은 인내심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용기도 필요하겠고 또 감정의 어떤 조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실은 늘 항상 찾는 것이 뭐냐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항상 이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권 방송도 전문가가 뭘 추천할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야구 선수들이
공을 치는 방법을 몰라서 훈련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잘 치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땀을 쏟는 부분인데요. 사실 투자자분들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나의 감정이 지금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크게 5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일 아침 이거를 써놓고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숨어있는 리스크가 무엇인가 우선 매일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모르는 시장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감당할 수 있는 돈만 투자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적합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죠. 굉장히 많은 돈을 빚내거나 뭐 매일 신용이나 미수를 쓴다거나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결국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본인의 앞날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투자 활동 이전에 이미 계획을 짜두셔야 되겠죠. 내가 사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기 전에 이 회사가 괜찮은지 혹은 내가 이걸 사는 것이 나의 감정의 어떤 동요 때문인지 이걸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항상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했다라 해가지고 막 몰빵하시는 분들 사실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철저히 분산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 심리 일지를 매일 작성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런 걸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들을 샀을 때 미리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는 왜 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번 투자에 내가 어떤 감정이 들고 있는 건지 또 혹은 이 주식이 싸다고 하는 거를 다른 투자자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 매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투자 심리 일지에 있어야 되고요.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이나 어떤 잘못된 감정이 없는지 이게 이상하다. 내 생각대로 지금 안 간다. 내가 뭔가 잘못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시고요. 매도 후에는 이게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잘한 건지 나의 투자 철학에서 벗어난 건 없는지 판단이나 결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 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런 대중의 감정을 이제 이용해서 투자 기법들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역발상 투자겠죠. 워렌 버핏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레밍 몰려다녀서 이렇게 같이 자살하는 레밍쥐도 주식시장에 비하면 개인주의자로 보인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대중하고 반대로 가는 전략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기나 비판적 사고나 인내심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대개의 경우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앤터니 길리어가 쓴 책을 보시면 크게 3가지를 지적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했는가? 그랬다면 그 기업의 내부자가 매수를 하고 있는가? 내부자 매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가? 내부자 매수가 있었던 종목은요. 그 후로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부자가 매도한 종목은 매수한 종목보다는 크게 수익률에는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파는 것은 이유가 다 다르다. 뭐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뭐 혹은 뭐 자기 회사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내부자가 매수하는 이유는 다 똑같다.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피터 린치가 했습니다. 내부자 매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바벨 전략,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썼던 니콜라스 탈렙이 쓴 방법인데요. 이 사람은 소위 주식시장을 안 믿는 사람이죠. 주식시장은 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안전한 자산하고 극단적으로 위험한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바벨 전략을 씁니다. 90%는 국채,
10%는 파생 상품 이렇게 투자를 해서요. 2008년도에 그래서 파생 상품을 매도해서 니콜라스 탈립이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국채 이자를 가지고 자기는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이고 시장에 극단이 오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이도저도 싫다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젊은 매니저들 매매도 과도하게 할 것이고요. 시점 선택,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 빠질 것 같아라고 해서 현금을 모아놓으면 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펀드에서 주식을 채워놓으면 시장이 빠집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는 그런 게 없죠. 시장을 따라가니까. 또 펀드 매니저들이 서로 비슷한 종목을 여러 개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래서 수익률 나쁜 건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걸 사는 그 월말의 전략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운용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 철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투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그 작동 원리와 투자자들의 실수를 바라보는 일관된 사고방식인데요. 이런 투자 철학이 없으면은 항상 투자 비법이 있다는 사기꾼들에게 속을 수도 있고 또 전략이 바뀌면은 계속 거래 비용하고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맞지 않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면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오늘 하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차바이오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무려 275억 원이나 났더라고요. 275억 원, 전년 대비해서 2,540%나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미국 LA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내 최초의 한국계 종합병원이죠. 차 HPMC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지금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차바이오엔이 차바이오엔 디오스텍이라 그래가지고 광학사업부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갤럭시4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항 중이고요. 얼마 전에 식약처에서 201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4개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는 6개로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죠. 사실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기술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뒤처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바이오나 헬스케어의 기본적인 플랫폼은 뭐냐? 병원이지 않습니까? 이 병원 사업이 잘 되는 기업이 결국은 이런 임상이나 이런 것들의 진행도 잘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바이오엔이 최근에 기관들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고 조금 중기적인 시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런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그 구멍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요. 13,000원대에서 2달간 하락했죠. 그리고 거의 한 2달 정도는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 횡보라고 봐야 되겠고요. 최근 모습만 보시면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마 다음날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하락에 반격하는 캔들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기술적인 신호의 실패 신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관이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원 이하에서 매수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지난번 저점 찍었던 자리 한 9,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차장님의 관심 종목 차바이오엔 매수가 1,200원에서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인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 토러스 투자증권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의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